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5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자, 로이터 통신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어떤 이론에 근거를 하냐면 필립스 곡선이란 1950년대 경제학자 필립스가 만든 곡선에 의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논리는.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정확하게. 실업률이 예를 들어 10%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10%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실업률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정책안을 1950년대부터 언제까지 썼냐? 1969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는 줄어들었죠. 근데 팩트는 뭡니까? 그전에는 정확하게 반비례가 돼야 되는데 이 기울기 값이 필립스 곡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실업률은 7%가 올라갔는데 인플 값은 한 대략 한 4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죠. 기울기 값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최초 정의와 다르더라.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경제를 관찰해 보니. 그러면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죠. 자, 팩트는 이겁니다. 팩트. 그러고 나서 1970년도부터 1992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세계는 도달하게 됩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겁나게 올라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플레의 적정 수치는 2%입니다. 2%. 2%인데 이거 2.5배인 5%에 고정이 되어 있죠. 필립스 곡선이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 이거니까.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어는 초인플레가 돼 있는데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 즉 필립스 곡선이 안 맞다. 왜? Why? 바로 기름, 오일입니다. 오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거는 전제 조건을 어떤 거를 넌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 모든 거 다 해석이 다 달라진다. 최초 1950년대 필립스 곡선은 이 전제 조건에 기름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순수 인간과 인플레이율을 조절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 이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간과 국가의 기능, 이것만 보고 경제학 이론이 딱 나왔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40년이 흐르고 나서 1920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 이 기울기 값을 한 나라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것이 발생하다. 즉 외적 변수가 발생한다. 그 외적 변수는 바로 오일이었던 거죠. 이 오일 사건이 터지면 이 기울기 값은 강제적으로 하향이 되고 이쪽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현상이. 그리고 마지막 차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차트 이후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는 어떻냐? 이겁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그전 차트와 비슷하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평평한 기울기 값은 똑같더라. 이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전 차트잖아요. 1997년부터 92년까지. 브레이크다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왜? 오일. 외적 변수. 근데 외적 변수가 없이 그 이후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에서 어떤 외적 변수에 대해서 컨트롤도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필립스 곡선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 2020년 와서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결국 기울기 값은 거의 편차가 없는데 인플레 값이 팍 떨어졌다. 대략 2%에 실업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당연히 이게 수많은 점도표 있죠. 근데 큰 방향성은
이건 거죠.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 그러면 그 전과 뭐가 다르냐?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유가. 그러면 외적 변수로 작용하는 이 유가를 안정만 시키면 우선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9년이니까 대략 70년의 통계값이죠. 70년의 통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정확한 거는 팩트는 유가를 안정시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맞죠?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이터 통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파월 형님께서도 마찬가지 뭘 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물가 안정제 2%.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냥 2%가 아니. 이 수평적으로 이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이론적으로. 왜? 방금 전 차트에서 보셨잖아요. 팩트는 뭐? 유가만 안정을 시키면 장기적으로 실업자는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일어난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느꼈거든요. 결국 미 정부는 실업자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스태그플레이션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유가를 잘 컨트롤하는 게 가장 팩트라는 거죠. 가장 팩트. 가장 팩트. 자, 그러면 다시 그 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무조건 유가는 안정화시킬 것이다. 절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뭐다?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용인. 즉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더라도 인플레이션율만 이렇게 과거처럼 5%가 아닌 2%에 안정화되도록 유지시킬 수가 있다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용인. 그전에는 국가와 사람이 같이 변수값을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해서 중요한 변수값으로 이렇게 변수값보다 중요한 좌표축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 Y축은 인플레이션이니까 국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국가. 당연히 이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용인. 왜?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오니까 기름값만 고정하면 어차피 스태그는 안 터진다. 근데 실업자는 늘어난다. 그리고 이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인을 한다. 그 용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가를 잡아야 된다. 유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실업자는 늘어나는 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즉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인 거예요.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 이제는 국가는 국민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정책을 안 쓴다는 거죠. 국민의 중요성이 이제는 정책 안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 안 한다는 거지. 즉 99%의 노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책하는 데 있어서. 왜? 실업자를 용인을 해버리니까. 국가가 중요한 거는 뭐? 유가만 무조건 잡을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파월 형님이 계속 2%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핵심적인 게 뭐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실업률이 늘어나도 상관없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올 그 2월 그 통화정책 보고서 그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체제는 뭡니까? 시민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정치 이념이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국가보다는 시민이 우선 중요시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우선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은 앞으로 갈수록 없어지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에서 그 범위가 크게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걸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왜? 어차피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시민이 뽑으니까. 맞죠? 그럼 이건 사회주의일까요? 이런 정책안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 제가 하고자 하는 말 결론은 뭐냐? 저번 영상에 말했잖아요. 신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신사회주의가. 인간은, 국민은 이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 크게 중요한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99%의 노동자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99% 노동자를 나눴을 때 하위 뭐 한 20, 30%는 솔직히 없는 존재나 다름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신사회주의가 뭐라고 했죠? 김미더머니.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하위 20%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네들이 죽도록 놔두면 어떻게 돼요? 총 들고 일어나.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으로 그냥 안 죽을 만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신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과거에는 국가가 어떤 정책 이념, 우리는 사회주의야, 이거를 근거로 해서 탑다운 개념으로 정책안을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립적 개념, 국가에서 탑다운 개념으로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는 바텀업 개념으로 국민이 신사회주의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왜? 늙었거든. 늙어서 공짜로 연금도 받고 놀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이 맞는 게,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초고령화예요. 초고령화. 그럼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고령화예요. 초고령화. 국가가 유가를 안정시켜서 안정을 시켜도 이 실업자가 unemployment 실업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늙었으니까. 지금 현재 65세 법이 밖에서 우리나라 기준 65세면 우리는 생산 가능 고용 연령인가? 그게 포함을 안 시켜요. 말 그대로 노동자를 포함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이 범주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더 많이. 그러니까 실업률로 잡히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죠.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는 노인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 노인. 그리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값을 바꾼다. 다 강의했잖아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00만을 주면 미래에도 100만을 준다 쳐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에다가 조금만 휴지 하나만 주면 100만을 주는데, 미래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기본 강제성 연금은 뭐 10만 원이고 나머지 90만 원을 받으면 쓰레기를 한 개만 줍는 게 아니라 열 몇 개를 주어야 된다고. 이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다고요. OECD 국가가 다 이렇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연준이가 이제 FOMC 이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금 몇 분 강의한 거지? 오, 아이고야. FOMC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예요. 그럼 이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선은 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05 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우선은 찌라시 다 나왔고,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인플레 부분, 이 2%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급을 하는데 이 실업률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용인한다, 그 말은 안 하겠죠. 왜? 포퓰리즘상 이 말 하는 순간 표는 다 뺏기니까. 아시겠죠? 이 큰 그림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